이런 망할 난쟁이들 같으니. 한국인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역시나 그들은 또다시 우리의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어. 여기 프랑스의 한 호텔에서 어떤 남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는 호텔의 주인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어쩜 이렇게 미개하고 교양이 없을 수 있냐며 손가락질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가 한국에 발을 딛자 그 생각은 곧바로 180도 바뀌어 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티시아 듀부아예요. 저는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텔에서 자랐어요. 적어도 제 눈에는 항상 그렇게 보였죠. 호텔 루미에르는 프랑스 시골에 보석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파리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죠. 100년이 넘게 서 있는 오래된 돌로 된 건물이고 사계절마다 색이 변하는 꽃덩굴로 덮여 있어요. 봄에는 퍼플빛 등나무꽃이 발코니에서 자연 커튼처럼 늘어져 있고 여름에는 창가마다 빨간 제라늄이 가득해서 호텔이 마치 파티에 갈 준비를 한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묵는 다락방 창문에서는 아래로 펼쳐진 초록계곡과 게으르게 구불거리는 루아르강이 보여요. 가끔 아침 일찍 강 위로 안개가 피어오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온 풍경이 동화 속 한 장면 같아요. 여긴 공기도 항상 신선해요. 우리 주방에서 풍겨오는 갓 구운 빵 냄새랑 정원의 야생으로 자라는 라벤더 냄새가 섞여 있어서요. 제 아버지 마르조 듀부아는 호텔 루미에르를 운영하세요. 키가 크고 마르셨는데 회색과 검정이 섞인 머리를 늘 반듯하게 빗으시고 흰 셔츠에 짙은 파란색 넥타이를 꼭 메고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땐 아버지가 옛날 프랑스 영화에 나오는 영화배우 같아 보였어요. 아버지는 호텔 운영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으세요. 스위스에서 가장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셨고 파리의 고급 호텔에서도 일하셨다가 할아버지로부터 루미에르를 물려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달라졌어요. 아버지 눈에 있던 따뜻함이 사라지고 대신 걱정이 깊이 패인 주름으로 나타났어요. 아버지랑 매일 아침 식당에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에 그걸 처음 알아챘어요. 이 식당은 원래 제가 호텔에서 가장 좋아하던 장소였거든요. 크림색 벽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침 햇살이 딱 좋게 비치는 창문까지 정말 완벽했어요. 근데 이제는 뭔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숫자가 맞질 않아, 레티시아. 아버지가 어느 아침 그렇게 말씀하시며 반쯤 먹은 크루아상을 밀어놓으셨어요. 매달 돈이 줄줄 새고 있어. 그러시면서 호텔 회계 장부를 보여주셨는데 빨간 잉크로 가득했어요. 그걸 보는데 제 속이 뒤틀릴 것 같았어요. 우리 장부가 그렇게 나쁜 상태인 건 처음 봤거든요. 더 걱정스러웠던 건 아버지가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한국인 손님들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걔는 도저히 만족시킬 수가 없어.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목소리가 평소랑 다르게 쓰디쓰더라고요. 지저분하게 하고 규칙도 어기고 특별 대우를 요구하잖아. 심지어 한 번은 끔찍한 난쟁이들이라고 부르시기까지 했는데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 아버지는 항상 모든 사람을 출신지에 상관없이 존중하라고 가르치셨던 분이거든요. 이건 저한테 더 상처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 문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 방엔 케이팝 포스터로 가득하고 한국 드라마 보는데 시간을 엄청 쏟아요. 드라마 보면서 배운 한국어 표현도 몇 가지 있거든요. 지난달에는 제가 부모님을 설득해서 같이 태양의 후예를 봤어요. 저녁 먹고 나면 가족 셋이 함께 앉아서 로맨스와 드라마에 푹 빠졌던 행복한 시간이었죠. 아버지도 웃긴 장면에서는 웃으셨고 어머니는 슬픈 장면에서 울기도 하셨어요. 그땐 우리가 단순히 호텔을 운영하는 가족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가족 같았어요. 하지만 낮이 되면 아버지는 계속 한국인 손님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셨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한국 드라마나 책에서 본 정중하고 예의 바른 문화가 아버지가 묘사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손님들은 시끄럽고 지저분하며 가격을 깎으려 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행동은 제가 알고 있는 한국 관광객들의 이미지와 전혀 맞지 않았어요. 어느 저녁 루아르 강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드는 석양을 바라보다가 결심했어요. 호텔 루미에르에서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요. 이 손님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그대로의 사람들이 아닐지도 몰라요.
분명히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밝혀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단순히 우리 호텔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걱정과 편견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도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지친 아버지 얼굴을 보며 빨리 행동해야겠다고 느꼈어요. 호텔 루미에르는 단순히 돌과 나무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우리 집이자 우리 가족의 역사이자 레티시아였으니까요. 그런데 뭔가가 이 모든 걸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바로 조사를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결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게 모든 걸 완전히 바꿔놓을 거란 건 전혀 몰랐죠. 그날 밤은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아빠가 우리 호텔의 한국 손님들을 끔찍한 난쟁이들이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아빠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저녁마다 같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웃기도 하고 슬픈 장면에서는 함께 울기도 했잖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책상에 앉아 창밖에 안개 낀 프랑스 시골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해가 구름 사이로 조금씩 비추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부드러운 분홍색과 오렌지색으로 물들더라고요. 노트북에는 제가 좋아하는 K-팝 플레이리스트가 재생 중이었지만 그날은 음악에 집중이 안 됐어요. 대신 일기장을 꺼내서 우리 호텔에 묵고 있는 한국 손님들에 대한 정보를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어요. 아빠 말로는 그 손님들이 밤늦게까지 너무 시끄럽게 굴고 방에서 냄새가 강한 음식을 일부러 해먹기까지 했대요. 세탁기는 또 어떻고요? 빨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옷들까지 죄다 빨아서 세탁기 과부하로 고장이나 내놓고 방값이 너무 비싸다면서 주변 지인들까지 몰래 들여와 숙식을 하는가 하면 그들이 머물렀던 자리는 항상 너무 더러웠다고 했죠.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조사하고 드라마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어른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규칙을 잘 지키고 깨끗하고 정돈된 걸 중요하게 여긴다고 알고 있었어요. 제가 공부했던 한국어 교재에도 예절과 사회적 규범에 관한 내용이 잔뜩 있었거든요. 저는 호텔 주방으로 내려갔어요. 엄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고 신선한 크로아상이 구워지는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어요. 배가 꼬르륵 소리를 내더라고요. 엄마, 제가 따뜻한 크로아상에 잼을 바르며 물었어요. 우리 호텔에 묵는 한국 손님들하고 직접 대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엄마는 손에 묻은 가루를 앞치마로 닦으시며 잠시 멈추셨어요. 그러고 보니 아빠한테 듣는 얘기가 전부인 것 같네. 엄마는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니? 저한테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제가 아침 식사를 마치며 말했어요. 오늘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그 손님들을 직접 보고 싶어서요. 저는 아빠가 계신 사무실로 갔어요. 아빠는 늘 그렇듯 서류 더미에 파묻혀 계셨고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계신 모습이었어요. 아직 아침 9시도 안 됐는데 커피잔이 벌써 비어 있더라고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열린 문을 두드렸어요. 아빠,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하고 싶어요. 아빠는 고개를 들며 코끝까지 내려온 안경 너머로 저를 보셨어요. 그게 왜 하고 싶은 건데?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보면 이 한국 손님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인지 알게 될 거야. 제발요, 아빠.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아빠는 한숨을 쉬며 머리칼을 손으로 쓸어 넘기셨어요. 좋아. 하지만 내가 경고 안 했다고는 하지 마. 그날 아침 저는 우리 호텔의 프런트 데스크 담당인 미샤에게 기본적인 업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손님 체크인과 체크아웃 처리하는 법, 불만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분의 수건과 필요한 물품들이 어디 있는지를 배웠어요. 점심쯤 되니 저 혼자 일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오후에 처음으로 아빠가 말씀하신 그 한국 손님들을 관찰할 기회가 왔어요. 4명이 프런트 데스크로 와서 방값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자신들이 한국에서 왔다고 했지만 한 가지가 제 눈에 바로 띄었어요. 그들의 번역 앱에 한국어 한글 대신 중국어 문자가 보였거든요. 제가 공부한 한국어 실력으로는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에도 한국 손님들이 몇 팀 더 왔어요. 그런데 매번 뭔가가 제가 알고 있는 한국 문화와 맞지 않더라고요.
인사를 할 때 한국인이라면 자동적으로 할 것 같은 고개 숙여 인사하는 행동이 없었고 가격을 지나치게 흥정하는 모습도 한국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배운 간단한 한국어로 말을 걸었을 때 그들이 당황한 표정을 짓는 거였어요. 저는 일기장에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꼼꼼히 기록했어요. 그들이 번역 앱으로 중국어를 사용한다는 것, 한국 문화와 맞지 않는 행동들, 그리고 대화를 녹음한 내용까지 전부 다 정리했어요. 저녁 무렵이 되니 의심이 거의 확신으로 바뀌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했어요. 또 다른 손님 무리가 체크인을 하러 왔을 때 그들이 자신들을 한국 관광객이라고 소개하길래 저는 환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배운 간단한 한국어로 짐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어봤죠. 그들의 멍한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그날 밤 저는 모은 증거들을 모두 정리했어요. 번역 앱에 뜬 중국어 문자 사진, 한국 문화와 맞지 않는 행동들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들의 대화가 한국어가 아니라 중국어였다는 녹음 파일까지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빠의 사무실로 걸어가는 동안 이 진실이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호텔뿐만 아니라 아빠가 한문화 전체를 오해했던 사실도요. 아빠는 벽난로 옆에 앉아 계셨고 긴 하루를 마친 듯 지쳐 보이셨어요. 아빠, 제가 아빠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우리 호텔 한국 손님들에 대해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이죠. 그분들은 한국인이 아니거든요. 아빠의 표정이 피곤함에서 혼란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제가 발견한 것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이야기가 펼쳐질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대화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란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프런트 데스크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또 다른 손님 무리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들은 똑같이 생긴 밝은 노란색 여행 모자를 쓰고 근처 고급 매장에서 산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봐왔던 다른 손님들처럼 그들 역시 자신들을 한국 관광객이라고 소개했어요. 우리는 서울에서 왔어요. 한 사람이 서툰 프랑스어로 말하면서 번역 앱이 켜진 휴대폰을 흔들었어요. 한국 손님은 항상 특별 가격 받는다, 맞죠?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예전에 봤던 한국 드라마들을 떠올렸어요. 이게 제 가설을 시험해볼 기회였거든요. 정중한 미소를 띠고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살짝 고개를 숙인 다음 분명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이건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간단한 인사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저를 멍하니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막 알아차린 중국어로 서로 속삭였어요. 다시 프랑스어로 말을 걸었을 땐 주제를 바꾸면서 아침 식사 시간에 대해 묻더라고요. 그 순간 제 의심은 더 강해졌어요. 하루 종일 다른 손님들을 상대하면서 더 많은 단서를 발견했거든요. 그들의 번역 앱 화면에는 한국의 한글이 아니라 중국 문자가 나타났고 메신저로는 카카오톡이 아닌 위챗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어든 프랑스어든 말을 할 때 그들의 억양도 한국보다는 중국에 훨씬 가까웠어요. 그날 오후 체크인 시간에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어요. 4명의 가족이 자신들을 한국 부산에서 왔다고 주장했어요. 제가 부산의 유명한 해운대 해변을 너무 좋아한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해운대에 대해선 전혀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제가 근처 감천문화마을에 가본 적 있냐고 물었을 땐 오히려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부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주요 관광지인데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정체성을 속인다는 사실에 실망했고 동시에 진짜 한국 관광객들이 이런 가짜들 때문에 편견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났어요. 아빠가 항상 한국 손님들에 대해 불평하던 일이 떠올랐고 이런 가짜들이 아빠의 편견을 형성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호텔 작은 사무실에서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관찰한 패턴들을 적어봤죠. 일단 한국 손님들은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과 그들 모두 중국 웹사이트와 중국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분명 누가 봐도 한국 어플이 더 활용도나 사용 방법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한국인이라면서 한국의 명소나 관습 등을 이상하리만큼 모르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해가 지면서 호텔의 빈티지 창문을 통해 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죠. 대규모 그룹이 체크인을 하면서 자신들을 한국 관광객과 가이드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빠른 속도로 만다리너로 가격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사실은 우리 호텔의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중국 프랑스어 통역사 이엔옌 부인이 그들의 말을 전부 알아듣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더 나은 대우와 할인된 요금을 받기 위해 자신들을 한국인으로 속이고 있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엔옌 부인은 그들이 로비를 떠난 후 저를 따로 불렀어요. 저 사람들 한국인 아닌 거 알죠? 그녀가 속삭였어요. 요즘 일부 중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유행이에요. 유럽에서는 한국 관광객들이 더 우대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속이는 거죠. 정직한 중국 여행객들 입장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는 이엔옌 부인의 솔직한 말에 고마웠어요. 그녀의 말은 제가 하루 종일 관찰했던 것들을 확신으로 바꿔줬어요. 이제 퍼즐 조각들이 모두 맞춰졌고 저는 이 사실을 아빠에게 꼭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히 오해를 풀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편견과 싸우고 진짜 한국 관광객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아빠가 벽난로 옆에서 쉬고 계신 걸 발견했어요. 호텔을 하루 종일 관리하시느라 피곤해 보였지만 이 얘기는 미룰 수 없었어요. 불빛이 아빠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는 가운데 아빠는 저녁차를 한 모금씩 마시고 계셨어요.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용기를 모아 제가 발견한 사실들을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벽난로 위 고풍스러운 시계가 규칙적으로 똑딱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제 생각을 정리하며 고민했죠. 어떻게 하면 아빠가 한국 손님들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빠께서 비판했던 한국 문화가 사실은 예의와 배려로 잘 알려져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까? 제가 배운 한국 문화의 아름다운 점들. 예를 들면 어르신들에 대한 깊은 존경, 조화의 중요성, 음식부터 명함까지 세심한 정성 이런 것들을 생각했죠.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 대화는 우리 호텔뿐만 아니라 아빠의 세상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였거든요. 아빠,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 손님들에 대해 할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그분들은 한국인들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니? 한국인들이 아니라면? 아빠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제가 카운터에서 일하면서 계속 그들을 지켜봐왔어요. 그들은 중국인이고 유럽에서 한국인이라고 하면 주변 상인들로부터 대우를 아주 잘 받는다 하여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유행처럼 번진 것이었어요. 이엔옌 부인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빠는 경악을 금치 못하시고 한동안 어안이 벙벙한 채로 저를 쳐다보셨죠. 아빠는 그 후 며칠 동안을 프런트에 서서 그들의 상습적인 행동들을 관찰하셨어요. 덕분에 아빠는 강제로 기본적인 한국어를 익히게 되시기까지 했죠. 상황이 너무 우스웠지만 아빠는 나름 진지하게 그들을 지켜보셨어요. 닷새가 지나자 아빠는 이윽고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셨고 이제는 진짜 한국인들의 모습이 궁금하다며 한국으로의 여행을 계획하셨어요. 그곳에서 자신의 편견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고 싶다면서 말이죠. 한국으로 떠나던 아침, 제 속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샤를 드골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아빠는 몇 분마다 여권을 확인하셨어요. 체크인 직원에게 서류를 건넬 때도 손이 약간 떨리셨는데 이번 여행에 대해 긴장하신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도 이런 결정을 내리신 아빠가 자랑스러웠죠. 레티시아,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니? 그날 아침만 해도 10번은 넘게 물으셨던 것 같아요. 목소리는 작고 공항의 북적거리는 소리에 묻힐 듯 했어요. 저는 아빠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네, 아빠. 저를 믿으세요. 서울로 가는 비행시간은 길었어요. 거의 11시간이 걸렸거든요. 아빠는 대부분의 시간을 제가 드린 한국어 책자를 보며 기본 인사말을 연습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한 음절씩 따라하시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죠. 저는 못 본 척했지만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땐 해가 지고 있었어요. 비행기 창문 밖으로 보이는 주황빛 하늘이 반짝이는
현대적인 터미널 건물에 비쳐 눈부셨어요. 입국 심사를 통과하면서 고개를 정중히 숙이는 공항 직원들의 동작은 우아하고 조화로웠고 모든 게 정말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 아빠가 놀란 듯 주위를 둘러보며 중얼거리셨어요. 첫 번째로 놀랐던 건 택시를 찾으려 할 때였어요. 우리가 택시 승강장에서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을 보던 한 한국인 대학생이 다가와 부드럽게 웃으며 도와줬어요. 우리가 물어보기도 전에 택시 줄을 찾는 방법과 요금 체계를 완벽한 프랑스어로 설명해줬거든요. 아빠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계셨죠. 보셨죠? 제가 속삭이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친절해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들어가는 길은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시작된 고속도로 양옆으로는 높은 아파트들이 늘어서 있었고 창문에서 비치는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별처럼 반짝였어요. 도심으로 가까워질수록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네온 사인들이 거리를 환히 비쳤어요. 공기는 길거리 음식 냄새로 가득했는데 달콤하고 매콤하면서도 어딘가 낯선 향이 났어요. 우리는 인사동에 있는 작은 부티크 호텔에 묵었어요. 인사동은 미술 갤러리와 전통 찻집으로 유명한 동네였죠. 호텔 직원들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아빠가 무거운 여행 가방을 옮기다 힘들어하시자 2명의 직원이 바로 달려와 도와주더라고요. 팁을 건네셨지만 거절하며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라고 하셨죠. 첫날 저녁에는 너무 피곤해서 멀리 가지 못하고 호텔 근처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은발의 부드러운 눈매를 가진 주인 할머니가 우리를 보자마자 내가 알아서 해줄게요 라고 말씀하시며 뜨끈한 국과 밥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반찬을 차려주셨어요. 음식 하나하나가 예술작품처럼 아름답게 정돈돼 있었어요. 아빠는 주인 할머니가 계속 우리를 살피며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셨어요. 제가 금속 젓가락을 떨어뜨려 쨍그랑 소리가 났을 때도 짜증 한 번 내지 않으시고 새 젓가락을 가져다 주시며 올바르게 잡는 법을 친절히 알려주셨죠. 거칠어진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천천히 알려주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진짜 환대라는 거구나. 아빠가 국을 휘저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요구도 흥정도 없고 그냥 진심으로 상대를 챙기는 거지.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서울을 돌아다녔어요. 경복궁에선 영어 자원봉사 가이드인 김 선생님과 함께 무료 투어에 참여했는데요. 3시간 동안 궁 곳곳을 다니며 열정적으로 역사를 설명해 주셨어요. 아빠는 완전히 빠져들었고 가이드료를 드리려 했지만 김 선생님은 한국 문화를 나누는 게 자신의 기쁨이라며 사양하셨어요. 현대적인 쇼핑가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아무 부탁 없이도 지하철 시스템을 안내해줬고 전통시장에서는 상인들이 밝게 웃으며 과일 이름을 가르쳐주며 무료 시식을 권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한국 문화에 자연스레 배어있는 친절과 존중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북촌 한옥마을의 전통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머물 때였어요. 주인인 이 선생님은 70대 중반의 어르신으로 집을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선생님은 문 앞에서 깔끔한 한복을 입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 선생님은 단순히 방을 제공해 주신 게 아니라 자신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 나무로 된 툇마루에서 전통 다도를 선보이며 차를 작은 도자기 잔에 정성껏 따라주셨어요. 차 한 잔을 따르는 모든 동작에 의미가 담겨 있고 그 모든 것이 손님과 그 순간에 대한 존중을 표현한다고 설명해 주셨죠. 한국에서는 손님을 단순한 고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선생님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손님은 우리 집에 내려주신 축복입니다. 손님을 대할 때 우리의 조상과 우리 자신을 함께 존중하는 거죠. 아빠는 이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두 손으로 찻잔을 들고 말없이 앉아 계셨어요. 그렇게 아빠와 저는 차를 마시고 산책도 하고 소화도 시킬 겸 바깥으로 나왔어요. 한옥마을 입구 쪽으로 내려오는데 저 멀리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잔뜩 신이 난 얼굴을 하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기분 좋은 일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친구들과의 시간이 즐거워서인지 해맑게 웃고 있는 학생들을 보고 있으니 어린 시절에 제가 생각이 나면서 덩달아 행복해지는 감정을 느꼈죠. 아마 아빠도 비슷하겠지 하고 생각할 무렵 아빠가 얘기했어요.
요즘 대학생들은 저렇게 교복 같은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구나. 순간 아빠의 말씀에 웃음이 났지만 웃음을 참으면서 얘기했어요. 저 학생들은 중학생 같은데요, 아빠. 뒤이어 말했죠. 집에서 같이 한국 드라마 봤던 거 기억나죠? 요즘 한국인들의 유전자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월등하다고 들었어요. 그러자 아빠는 코웃음을 치시며 말씀하셨어요. 레티시아, 아빠가 나이를 좀 먹었다지만 아직 그 정도로 분별력이 없진 않아. 아빠랑 내기 한번 해볼까? 라고 하시며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쏜살같이 여학생들에게 다가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학생들이 놀라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푸근한 인상에 누가 봐도 딸과 함께 산책 나오신 동네 아저씨 같은 이미지라서 그런지 학생들은 깨르르 웃으며 유창한 영어로 자신들이 중학생임을 밝혔죠. 그러자 아빠는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아무 말도 못하고 서 계셨습니다. 이윽고 정신을 차린 아빠가 머리를 극적이며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 어찌나 재밌던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보랏빛 저녁 하늘 아래 전통 기와 지붕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어우러진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는 아빠의 눈빛이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내가 그동안 다 잘못 생각했구나. 아빠는 거의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시간 동안 나는 환대가 규칙과 서비스에 관한 거라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이건 마음에 관한 거야. 눈앞의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거지. 이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으셨어요. 손님은 우리에게 신뢰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의 성의를 다해 보답할 뿐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방에서 전통방석 위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는 늘 호텔 손님들의 불만사항을 적어놓던 노트를 꺼내셨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걸 적고 계셨어요. 이 선생님이 문 앞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주신 모습, 군 가이드가 자랑스러워하며 이야기를 나눠준 모습, 그리고 식당 주인 할머니가 우리를 가족처럼 챙겨주신 모습 같은 것들이었어요. 레티시아야, 아빠가 노트에서 고개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데려와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이걸 볼 필요가 있었어. 저는 미소 지었어요. 프랑스에 있는 우리 호텔이 이 여행 이후로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빠는 단순한 비즈니스 교훈 이상의 것을 찾으셨죠. 한국의 마음에서 환대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셨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서울 호텔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아빠가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빠는 일기장을 펼쳐들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죠. 지난 며칠 동안의 경험이 아빠를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내가 틀렸었구나. 아빠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가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건 드문 일이었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빠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비행기 타기 전에 카페 가요. 메시지가 보내지자 아빠의 핸드폰이 진동하며 울렸고 아빠는 제 메시지를 확인한 뒤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어요. 함께 서울 거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아빠와 함께 보낸 시간이 정말 오랜만처럼 느껴졌어요. 할머니 한 분이 가게 앞에서 길을 쓸고 계시다가 우리를 보고 가볍게 인사하셨고 학생들이 책을 떨어뜨리자 다른 사람들이 달려와 도와주는 모습도 봤죠. 이런 장면들이 아빠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긴 것 같았어요. 우리가 도착한 카페는 작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나무 테이블과 갓 구운 빵 냄새가 아침의 평화를 느끼게 했어요. 바리스타가 안녕하세요. 라고 환하게 인사하자 아빠도 어설픈 한국어로 따라 인사했죠. 아빠 이제 한국말도 하세요? 제가 놀란 듯 웃으며 물었어요. 조금만. 아빠가 멋쩍은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더 배우고 싶어. 커피를 마시며 아빠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는 자신이 생각했던 한국과 실제로 경험한 한국이 너무 다르다고 말했어요. 큰 것들 때문이 아니었어. 아빠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 때문이었지. 이 나라 사람들은 존중과 배려를 기본으로 살아가더라. 아빠는 핸드폰을 꺼내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에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식당에서 자발적으로 테이블을 치우는 모습, 그리고 서로를 돕는 작은 친절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아빠, 제가 늘 말했잖아요. 한국 문화는 기본적으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다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빠는 갑자기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한국인도 아닌 일부 관광객들 때문에 편견을 가졌었지. 그게 진짜 한국 문화를 못 보게 가렸어. 아빠가 호텔 루미에르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계획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정원에서 차를 대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손님들에게 현지 문화를 이해하도록 돕는 웰컴 패키지를 준비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진정한 환대를 보여주는 거야. 그거 정말 멋져요, 아빠. 제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는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아빠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내 덕분이야, 레티시아. 내가 내 편견을 깨뜨리도록 도와줬잖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아빠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니 참 놀라운 일이야. 이제 집에 가서 변화를 만들어 볼 준비됐어요? 제가 공항으로 가는 길에 물었어요. 아빠는 잠시 창밖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가 대답했어요. 이제 진정한 환대가 뭔지 보여줄 때야. 책상 뒤에서 봄 햇살이 호텔 루미에르 로비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빠의 표정을 살폈어요. 프랑스 시골의 신선한 공기와 라벤더 향이 섞여 호텔 안을 가득 채웠고 부엌에서는 막 구운 크로아상 냄새가 풍겼죠. 이 순간 아빠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새삼 느꼈어요. 한국 여행에서 돌아온 후 아빠는 호텔에 많은 변화를 주었어요. 이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손님들이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기 시작하셨죠. 제일 먼저 모든 표지판을 프랑스어, 영어, 한국어로 새롭게 제작하셨는데 제가 한국에서 길을 헤매며 혼란스러워했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도 추가한 건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죠. 아침 식사 공간에는 프랑스식과 한국식 메뉴를 모두 준비했어요. 전통적인 크로아상과 바게트 옆에는 밥, 김치, 국 같은 따뜻한 한국 음식이 놓였어요. 이건 북촌 한옥스테이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얻은 영감 덕분이에요. 그때 한국 음식의 따뜻함과 정성을 느꼈던 아빠가 이런 변화를 직접 제안하셨어요. 손님들은 서로 다른 문화의 음식을 맛보며 즐거워했고 프랑스 손님들이 김치 먹는 법을 한국 손님들에게 묻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어요. 객실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각 방에 전기 주전자를 놓고 따뜻한 보리차를 준비해 두셨는데 서울에서 아빠가 보리차 한 잔을 마시며 느꼈던 위안을 그대로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침대 옆에 슬리퍼를 두는 것도 한국 호텔에서 보고 배우신 거예요.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이 손님들에게 특별한 환영을 느끼게 해주었죠. 아빠는 손님을 대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를 주셨어요. 직원들에게 한국식 예절과 기본 인사말을 가르쳤고 한국 손님이 도착하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두 손으로 서류를 건네는 모습을 보며 저도 아빠가 얼마나 진심으로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그중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비 오는 밤 늦게 도착한 나이든 한국인 부부를 맞이했던 일이에요. 아빠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공손하게 맞이했을 때 그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번역기를 통해 그분들이 말씀하시길 낯선 환경에서 긴장했지만 따뜻한 환대를 받고 안심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이 아빠가 진정한 호텔리어로 거듭난 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로 한국 여행 사이트에서 호텔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아시아 각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오면서 호텔은 점점 활기를 되찾았죠. 아빠는 한국에서 배운 환대의 가치를 직원들에게 전파하며 손님을 단순히 고객이 아닌 가족처럼 대하도록 했어요. 아빠와 제가 함께 한국 문화를 호텔에 녹여내는 과정을 통해 저는 아빠의 열정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한 달에 2번 열리는 문화교류의 밤은 호텔의 가장 인기 있는 행사 중 하나가 되었죠. 한국 손님은 김치 담그는 법을, 프랑스 손님은 크로아상을 만드는 법을 서로 가르쳐주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 속에서 저는 국경과 문화를 초월한 연결의 힘을 느꼈어요. 이제는 아빠가 변한 것만이 아니라 저도 많이 변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며 고개를 숙이는 예절과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 호텔에도 스며들었죠. 아빠는 호텔 루미에르를 단순히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문화를 공유하며 이해를 넓히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창문 밖으로 프랑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때 저는 단순히 우리 고유의 것이 아닌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꿈꾸게 되었어요. 이제 호텔 루미에르는 정말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어요. 아빠가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환대의 마음은 호텔을 넘어 제 삶과 가치관까지 바꿔놓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이 모든 것이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줄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어요.